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은 권리금에 관한 그 내용이 여러분 페이지로 80페이지입니다.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사실 무슨 어떤 그 특별한 뭐 법칙이나 이런 게 있어서 얼마를 받아야 된다. 뭐 권리금 수수료를 얼마를 받고 내가 권리금을 이 정도 가게를 이렇게 운영을 했으니까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지금 권리금에 대해서 많은 문제성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법제화가 되어 있죠. 권리금 방해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법제화 형태가 되어 있어서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일단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보통은 이제 권리금이라는 것을 이제 형성을 내가 이 권리금을 얼마나 받을까를 형성한다는 건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받으면 되는 거죠. 1,000만 원을 받아도 되고 뭐 10억 원을 받아도 되고 그건 본인 마음이니까. 근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알아서 받으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무에서 하시다 보면 학원 영업도 하실 거고 뭐 병원 영업도 하실 때 전문가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학원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요 수업이 이제 한 반이 되면은 요게 만약 10반이 있다 치면 그 일주일에 돌아가는 양이 하루에 돌아가는 양이 그러면 요거 2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해서 보통 그렇게 그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원장이고 수강생이 한 100명 정도 된다. 총 그 나한테 등록 인원이. 그럼 예를 들어서 2당 한 20만 원씩 잡으면 얼마가 되죠? 100명이면 20만, 200만, 2천만 되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그냥 2천만 원에서 얼마 이렇게 그 받는 걸로 보통 합니다. 그 2당 20만 원 좀 작다. 그죠? 2당 20만 원이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학원 할 때는 2당 5만 원씩 계산해서 받았는데 저는 그때 뭐 600명, 700명 애들이 있었으니까 꽤 돈이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이런 걸 넘기려면은 내가 사무실 비용 제하고, 그 다음에 재반 비용 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이걸 다 제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월 수입이 만약에 다 제했는데 한 500이다. 그럼 1년 12개월 곱해가지고 한 6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고,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하면, 그냥 버는 돈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앞으로 다른 데 가서 권리금을 주고 할 때도, 재반 경비 제하고 월세 제하고 한 어느 정도 남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보면 그 분들이 계약한 게 이렇게 쭉 나와요. 그걸 다 넘겨주니까, 자료들을 넘겨주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충 한 달에 매출이 뭐 한 2천 올랐다. 1,000만 원 올랐다. 이렇게 칩시다. 1억 2천 아닙니까? 그죠? 그럼 1억 2천을 올랐다는 얘기는 그것도 재반 경비를 제하고 월세 제하고 그러면은, 그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한 달에 본인이 한 500에서 600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500 가져간다 그러면 권리금 6천을 받아도 별 무리가 없다는 뜻이죠. 1년간 12개월치를 받는 거니까. 그죠?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니까 특별한 뭐 법칙은 없습니다.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권리금이라는 것은 유무형 자산의 어떤 양도를 하는 것이고 양수를 하는 것이죠. 그죠? 어떤 그 유형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저번 때도 제가 11월 15일 날 말씀드렸지만 권리금이라는 것은 일단 원래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죠? 신축 상가 같은 데 가보면은 좀 역세권이 같은 데는 비어 있는데도 얘는 권리금이 2천, 3천이야. 그죠? 그게 바닥 권리금이라는 거야. 그냥.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신축 상가 같은 경우는 바닥 권리금이 없지만 장사가 될 만한 경우 같은 경우는 업자가, 부동산 업자가 잡아요. 그걸 잡아놓고 걔를 갖다가 재임대를 놓는 거야. 그래서 권리금을 받아버리고 바닥 권리금을 받아버리는 거지. 그죠? 자, 요거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권리금이 아니라 그냥 바닥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유형의 재산을 갖다 내가 사는 내용이지.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한 4년 정도 지났다라면 시설 권리금은 빵원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년 정도 지났는데도 내가 에어컨이 하나 달려있다? 뭐가 달려있다라고, 아, 나 이거 시설을 하는데 500만 원 들었어.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에? 왜?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1년에 한 30%씩 없어져요. 그리고 그 모델이 구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시설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지나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영업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부동산을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쭉 이름이 알려졌죠. 그죠? 뭐 리카프리오 부동산 하면은 거기 잘생긴 사람 근무하는데 딱 벌써 한 2, 3년 벌써 하면은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동산에 영업을 내가 깔아놓은 부분이란 말이야. 이거는 무형의 자산이죠. 그 무형의 자산금을 다 합쳐가지고 일단 권리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업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이 되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만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무형의 자산은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물론 활성화를 못 시킨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 상태가 가장, 얘는 별로고, 얘와 이 바닥이라는 얘기는 장소에 관련된 내용도 되잖아요. 그죠? 얘와의 합의 권리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우선 여러분들이 권리금을 할 때는 계약서를 2번 쓴다고 그러셨죠? 계약서를 2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권리금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과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이면은 나하고 이제 권리금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 두 분이서 써서 권리금이 만약에 6천만 원이다 그러면 6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이따가 나오는 권리금 명세서,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딱 있잖아요. 그거를 체킹을 부동산 우리 중개사들이 체킹을 나중에 안 해주면 너 이거 있었는데 왜 없었냐 분쟁의 요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에 포함되는 시설이 이게 똥자루가 됐든 아주 귀한 것이 됐든 그런 것들 다 체킹을 해줘야 돼요. 가져갈 거야 안 가져갈 거야.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거 다 가져가도 돼 그러다가 계약이 되면은 이거 내가 집에 가져가면 필요한데? 라고 빼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아마. 이게 가게 하시는 분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조금씩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빼고 그랬어요. 계약했으니까 이미. 근데 이미 중개업자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세심하게 체킹을 해주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임대인과 계약서를 원래 그 장소를 빌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 임차인이 둘이 이제 썼어요. 썼는데 임대차 계약을 쓰러 갔는데 야, 여기
지금 5천에 300인데 5천에 350 받아야 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계약은 빠그러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 지금 현재에 들어가 있는 그 계약서 비용, 그죠? 그런 임대차 그런 비용과 똑같이 나는 그걸로 알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현재 임차인에게 그걸 강조를 시켜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의무를 다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금액으로 그대로 계약서를 이렇게 이름만 받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람한테도 압력을 넣어서 그거를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권리금 계약서 따로 쓰고 이거 쓰려고 하는데 가격 변동이 일어났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우리 공인중개사가 땀을 좀 흘리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 조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대로 권리금 방해 금지 기간이 3월에서 6월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82페이지 보면요. 어디냐. 밑에 보면요. 제 10조의 4 밑에서 네 번째 줄 있죠? 10조의 4에서는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만약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임대차 보호법의 그 밑에 보면 다만이라는 게 또 있어요.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또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왜 이 사람을 갖다가 그 권리금 방해를 했으며 계약 갱신을 거부를 했을까?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만이라는 그 문구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새로 들어오는 사람? 나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거절할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임차인이 의무를 다 안 했네. 그동안 임차 비용을 그죠? 내야 되는 의무를 갖다가 한 달 건너서 내고 뭐 2달 있다가 한 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기 연체 기록이 있네. 이 3기 연체 기록이라는 것은 연속해서 3기가 아니에요. 그죠? 한 달 내고 또 좀 내다가 또 한 달 안 내고 좀 내다가 안 내고 이렇게 3번 어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이 본인의 어떤 의무사항을 하지 않은 결과가 된 거죠. 그럴 때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거절할 사유가 생긴다는 얘기는 새로운 사람을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거절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나 필요 없어 나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장사가 잘 된다 할지라도 자네 내가 너 장사 잘 되는 거 아는데 우리 딸이 요번에 그 폭삭 망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갈 데가 없네. 내가 늙음하게 그 자식 하나 본 게 아주 지랄 같은 애가 있으니까 하나 이렇게 받아놔야 되는데 내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뭐 어느 정도의 권리금을 뭐 5천 정도 돼 있었으면 내가 한 4천 정도 줄게. 이렇게 해서 해보자. 자네도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 올라갔네. 권리금이 더 올라갔네. 그래서 이거를 저 줄게 따로 그냥 줄게요. 저는 안 되겠어요. 뭐 제가 다른 사람 할게요. 나 1억 받을 수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주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거절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보상을 약속하고 주진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약속하고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들어갈 때 요거는 4년 정도 되면 요거 재개발될 거야. 아니면은 이게 전체가 뭐 다 대수선이 들어갈 거야. 이렇게 계약서에 써놓은 경우가 있었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지금 그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주위 평판도 안 좋고, 그리고 나만 저 새끼 미워 못생겼어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거 술주정뱅이고 여기 가게 운영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어떤 부정행위라든가 어떤 위반 행위를 많이 저질렀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거절할 사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방해 행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방해 행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관계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단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방해 공작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만약에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저 옆에 다리 밑에서 종이 줍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저거 세를 제대로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난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겠죠. 누가 보더라도. 임대료를 갖다 못 거두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딱 봤더니 못생겼어. 그럼 거절할 사유가 되나? 그건 안 되지. 무조건 세상이 다 저처럼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멋있게 생긴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어딨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도 계시겠고, 다 천차만별인데 못생긴 사람이라고 너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거와 이제 관계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을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일단 한 18개월 정도를 비워놨어. 그리고 권리금을 받는데, 그리고 계약 갱신을 해달래. 그러면 일단은 이 영업에 관한 일단 자기 권리를 갖다 포기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인데 자기가 권리금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임차인 입장에서 자기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나 이거 권리금 받을래. 무조건 계약 갱신해줘. 나 앞으로 장사할 거야. 이거는 임대인 입장에서 너무 가혹한 처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막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 되겠죠. 81페이지에 보면 대법원 첫 권리금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2009년 5월 16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이 내용을 읽어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이분은 지금은 10년으로 됐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됐지만 이분이 할 때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이었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나니까 이 양반은 내년에는 내가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다라고 인지를 하고 다른 분한테 팔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1억 얼마를 1억 4천인가 얼마를 실제로 있는 내용입니다. 1억 4천 얼마를 받기로 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은 노후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너 계약갱신 요구권 없으니까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주인이 나쁜 놈이죠. 어찌됐든 간에. 권리금 이만큼 형성된 거를 못 받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들어와도 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놓아도 최소한 1억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재판이 붙어가지고 하급에서는 졌는데 상급 대법원에서는 승소를 했어요. 5년의 계약갱신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 권리금 보호 기간이라는 것은 딱 그걸로 정해진 바가 아니고 그 임차인의 입장을 생각할 때 그거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승소 판결이 났어요. 이날. 그래서 그러면 이 의미는
5년 계약갱신권이 끝났다 할지라도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잘못이 없는 한이에요. 그거는 아까처럼 임차인의 잘못이 있다 하면은 계약갱신이고 나발이고 뭐가 없다는 얘기고, 나는 열심히 장사만 해서 이 건물의 가치를 올려준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이 그 장소에 들어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영업권을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그 건물에 땡치리 떡볶이 그러면 그 건물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올려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5년간 계약 갱신권을 딱 끝내서는 안 된다. 일단은 권리금 보호는 해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그런 게 대법원 판결이 유효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 잘못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잘못이 없는 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에 대한 게 중개수수료는 그 25번째 이야기에서 그 중개수수료 또 강의가 있죠?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85페이지 보니까 상가 권리 비품 목록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비품 목록표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사인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양도할 그런 그 품목을 적고 체킹을 해갖고 도장을 받아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요 비품 목록표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됐죠? 자, 권리금이라는 얘기는 그냥 권리금은 이렇게 받으면 돼요. 강의 끝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풀어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권리금은 여기까지 하고요.